예, 예,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속도를 좀 내야 될 것 같습니다. 토론 시간은 7분 이내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좀 부족하지만 좀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청중 질문은 가능한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주제 토론 순서입니다. 최금희 탈북 1호 인문학 강사님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얼마 전에 이 자리에서도 발표와 토론을 했었던 것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홍양호 통일부 전 차관님의 발표에 토론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그 차관님의 발표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의 통일과 남북관계와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말씀해 주셔서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한반도의 특수성과 더불어 남북관계에 대한 해결 방안이나 정책, 실천적 대안 문제가 사실은 이 정부뿐만 아니라 역대 정부들의 굉장히 고민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간 차원에서도 이렇게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이런 자리가 더 많이 열려서 다양한 의견을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좀 수렴하는 것도 매우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백재단의 대구의 이은혜 대표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차관님이 발표에서 윤석열 정부의 통일 대북 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강의해 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남북관계의 정상화와 평화와 한반도의 비전과 원칙, 5대 핵심 과제 중에서 저는 좀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정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이라는 비전을 제시했고요. 일체의 무력 도발, 불용, 호혜적 남북관계 발전, 평화통일 기반 구축이라는 3대 원칙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 시민 여러분들께서 41쪽을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전, 원칙, 3가지 원칙, 그리고 5대 핵심 과제가 있는데요. 저는 이 중에 3대 원칙을 좀 보겠습니다. 호혜적 남북관계 발전이라는 3대 원칙이 있고요. 두 번째로. 그리고 5대 핵심 과제 중에서 첫 번째 비핵화와 남북신뢰 구축의 선순환, 두 번째 상호 존중에 기반한 남북관계 정상화라고 나와 있는데, 저는 이 중에서 3대 원칙의 두 번째 호혜적 남북관계 발전과 5대 원칙 중에서 상호 존중에 기반한 남북관계 정상화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으로 토론자의 소위를 하려고 합니다. 호혜적 남북관계 발전에는 비핵화,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등 균형된 남북 의제 협의 추진으로 밝히고 있는데요. 아까 사실은 제가 요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려고 했던 부분을 차관님께서 발표 중에 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핵 문제는 제가 빼고요. 비핵화는 당연히 우선 가장 1순위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빼고, 호혜적 남북관계 이산가족이라든지 납북자라든지 또 정부 차원 혹은 이런 부분은 민간 차원에서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차관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저희 생각과 똑같아가지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 2022년 9월 8일에 북한에 이산가족 남북회담 공개 제의를 했습니다. 당시 통일부 권영세 장관님이 정부는 언제든 어디서든 어떤 방식으로든 이산의 고통을 덜어줄 수가 있다면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아갈 준비가 돼 있다고 필요도 있는데, 그러면서 순차적인 사업으로 첫 번째로 생사 확인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서 2025년도까지의 남북 이산가족 교류 촉진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발표하기로 했는데, 간단히 본다면 기본 계획에는 이산가족 교류 재개 및 활성화가 있고요. 두 번째, 국공포로 납북자 억류자 문제 해결이 있고요. 이산가족 교류 기반 확대가 있고요. 이산가족 위로 및 대내외 공감대 확산 등 4대의 추진 과제로 제시되는데,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아직까지
아직까지도 현저히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남북 이산 가족 문제는 우리 현 정부뿐만 아니라 역대 남한 정부들이 다 내세웠던 문제라서 해결적인 방향으로 가는 면에서는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산 가족이 생사확인 사업은 우리 남한 정부에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전사자 가족들, 북한의 어느 산천 초목에 묻혀 있을 우리의 그 국군 그 시신들 발굴도 유해 발굴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포로 납북자 포로의 생사 여부도 북한 정부가 협력을 할 때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홍 장관님께 같은 당사자인 북한과의 협의와 논의는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는지, 우리가 계획은 발표를 했으나 또 혹은 북한이 전에 응대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 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문의하고 싶습니다. 가령 최근 들어서 언론 보도를 보면 김정은 정권의 수위는 굉장히 올라가고 있거든요. 저 역시 북한에서 나서 살았고 인생의 반을 북한에서 살았지만 늘 남조선 괴뢰도당들은 하면서 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최근에는 윤석열 정부가 지난 7월에 핵무기를 실을 수 있는 미국의 전략 자산인 오하이오 핵추진 탄도 유도 잠수함 켄터키함의 승함에 앞서서 그 한미 핵협의 그룹의 초회의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또 여기 반대로 북한도 수위를 높이고 있어요. 대한민국을 군사 깡패들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연일 전술 핵 타격 훈련을 실시하고 또 남한 정부에 대한 너무 상스러운 이 비판적 수위를 올리고 있습니다. 저는 남북이 이렇게 하루가 멀다하게 서로 으르렁 대면서 불편함을 공개적으로 대내외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과연 우리 정부의 혹은 역대 정부의 혹은 우리 현 정부의 5대 핵심 가지 중에서 상호 존중에 기반한 남북관계 정상화는 굉장히 요원해 보이거든요. 상대가 협력을 할 A와 B가 협력을 할 때 A는 열심히 문을 두드리는데 B는 전혀 댓글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그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그 통일 관련 정책과 그 현장에서 쌓은 많은 노하우와 북한 방문, 북한의 그 관료들을 만나서 어떤 느낌이지 않으실까 그래서 고개를 좀 듣고 싶습니다. 저희 토론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토론자님은 윤석열 정부 대북 정책에 대체로 공감을 하면서도 이산 가족의 생사 확인 사업이 미진한 데 대해서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강대강 정책에 대한 우려 섞인 의견도 주셨습니다. 이어서 이번에는 김태현 통일교육님의 토론을 듣고서 우리 제1발자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통일교육위원 김태현입니다. 먼저 먼 길 오셔서 좋은 발달해 주신 우리 홍양원 사관님과 그리고 이재영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제 토론하고 싶은 것은요, 사실 제가 질문을 아까 우리 최금희 강사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것을 우리 차관님께서 좀 말씀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가졌는데요. 우리 통일 대북 정책이란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남북 관계 관리 발전시켜 평화 통일을 이루기 위한 정책입니다. 그 정책은 대내 차원과 대북 차원뿐만 아니라 대외 차원의 정책을 망라한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북한을 다룰 것인가, 즉 통일을 향해 우리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추진하는 정책을 이른바 통일정책이라고 합니다. 통일정책은 우리가 국내 정책으로 또 우리가 주도해서 국제정세에 나가야 되는데, 우리 지정학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외교 정책으로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지정학적인 이런 이제 위치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한미 동맹을 그랬기 때문에 더욱더 강화해서 자유, 인권 기반 국제 연대를 국내에서 초당적으로 대북 정책과 이어달리기를 하는 그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정부는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입각해서 평화적, 점진적, 단계적인 접근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994년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계승하고 화해 협력 단계에서 남북 연합 단계까지 이체제 이정부로 시작해서 점차 교류 협력과 좀 우리가 동질성 회복을 거쳐서 일체제 일정부의 완전 통일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하나의 우리 윤석열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보수 정권도 이렇게 추진을 하는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역대 정부를 살펴보면요, 먼저 우리 진보라고 할 수 있는 김대중 정부부터 우리가 바라보면요, 우리 그 햇볕 정책의 원조이기도 하죠. 남북 관계 개선을 우선적으로 목표로 설정하고 햇볕 정책을 화해 협력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는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기초로 한 평화 번영을 정책을 추진하였고, 또 북한을 화해와 협력의 동반자로 규정하고 여러 가지 관광 사업이라든가 경제적인 추진 등을 남북 교류로 삼고 한반도 평화를 증진시키는데 기반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우리 그 정부는 어떻게 보면 비핵 개발 그리고 삼천 구상을 제시하여 이 정책과 구상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필수적인 북핵 문제 해결을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조 속에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북한의 무력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며 정상적인 남북 관계 정립이 실질적인 관계 발전을 통해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근혜 정부는 남북 간 신뢰 형성을 핵심으로 삼았죠. 그 외 내용은 참고하시고요. 앞선 이제 문재인 정부는 평화 공존과 공동 번영이라는 목표를 삼고 대북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런 맥락을 보면 역대 정부의 대북 정책은 크게 두 가지 맥락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데요. 진보 같은 경우에는 비핵보다는 어떻게 보면 교류와 협력 이런 이제 그 위주로 한반도 안보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자꾸 제가 우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제가 이제 보수다 보니까 은연중에 이렇게 넣은 거 양해 바랍니다. 보수 정권으로 보면은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비핵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에도 비핵을 먼저 우선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비핵화는 앞서 우리 두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북한은 30년이 넘도록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또 앞서 차관님도 우리가 지금까지 속아왔다고 한 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뭐 비핵화가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나갈 것 같고, 그것이 왜냐하면 북한이 2021년 노동당 8차 당대회 때 자력갱생 노선을 추진하는 것을 이렇게 그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핵을 만능의 보범이라고 생각하고 하나의 보험이라고 생각하고 여러 이제 국가들에게 도움을 받지 않고 자기네들이 그 핵 하나로 하나의 보험으로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협상을 벌이겠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북한은 핵이라는 것을 포기를 할 수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는 그거 하나만 지금 바라보고 어떻게 보면 북한이라는 국가가 유지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목소리도 높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보수 정권에서 하는 부분에서는 안보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안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강해야지만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우리 홍 차관님께서 핵 무기를 우리가 개발을 하려면 여러 가지 협조 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쉽지가 않다고 했는데 물론 지금 핵 보유국이 지금 9개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 한 7위로 지금 핵 보유국 순인데요. 우리도 지정학적으로 판단해서 얼마든지 설득력을 가지면서 핵에 대한 이런 얼마든지 개발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좀 더 우리 그 차관님께 구체적으로 바꾸면 고견을 듣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이정 교수님과 우리 그 홍양호 차관님께서 하나의 팩트를 가지고 핵에 대한 것을 우리 홍 차관님은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우리 남한에 떨어지면 초토화된다고 굉장히 경각심을 주셨고, 우리 이재영 교수님은 또 굉장히 핵무기에 대한 거를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사실 들었습니다. 좀 말하니까 다 구축될 수 있다, 방어 구축될 수 있다. 만에 하나 거기서 한두 발이라도 남한이 떨어지면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우려스러운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가 질문은 사실 없습니다. 한 가지 우리 핵에 대한 이런 이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것에 대한 이런 이제 질문과 함께 그렇다고 해가지고 앞 정권에 대한 우리 보수적 말고 진보 쪽의 정권에서 해왔는 업적 중에서 그래도 이것만큼은 우리가 보수 정권에서 좀 계속 이어져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 있다면은 우리 홍 차관님께서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이 토론자님은 대북 정책, 통일 정책에 대한 정의를 내린 것 같습니다. 북한을 상대로 해서 통일에 대한 유리한 대내외 환경 조성을 위해 펼치는 정책이 대북 정책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통일 정책은 종합적이다. 그러니까 통일 기반 조성 등 통일을 위해 추진하는 모든 정책이다라고 정의를 해 주셨고요. 북한의 핵 보유가 상당히 우려스럽다. 그런데 우리 또 한 분의 발제자님은 핵을 그렇게 우려스럽지 않게 보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이 차관님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최근에 선생님 질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제 북한이 기본적으로 우리 한국에 대해서 대적 관계로 생각하겠다 이렇게 몇 년 전에 발표하고 남쪽하고 일체 대화를 하지 않겠다 하고 공식 선언을 했는데, 현재 북한의 입장에서는 조금 전에 우리 정 선생님도 말씀했고 또 김태현 선생님도 말씀했지만 일종의 자력 경생, 일종의 버티기 전략, 이것이 현실적으로 자기들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입장입니다. 미국에 대한 입장이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좀 벌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대 전략무기 개발하는 거기에 올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역대 정부처럼 한 2차 정권이 바뀌고 한 2차년도 3차년도 되면 그래도 물밑으로 북한하고 마크에서 접선을 하거나 또 공개적으로 하거나 실무적인 대화를 하는데, 이런 것이 현재 여러 가지 지방적으로 봐서는 상당 기간 좀 하기가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힘들어질 때는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공개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우리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그런 방법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제 그렇게 쓸 수밖에 없고 북한도 그렇게 쓸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은 공개적인 말 대 말을 우리 같으면
정부의 청와대 대변인이나 통일부의 대변인이 이해를 하고 북한은 북한대로 또 북한의 적절한 기관이 완화하는 그런 식의 공개적인 말 대 말의 교류 이렇게 하는 정도로 적어도 한 내년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실천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북한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 큰 3, 40년의 남북관계 역사를 보면 북한이 국제 정세의 흐름이 크게 변하거나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자기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우리는 우리대로 그럴 때를 대비해서 착실히 우리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뭐 평생 남북관계를 일을 하고 또 남북관계가 잘 되고 또 통일로 가는 길을 바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서 답답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답답하다고 뭐 당장 일이 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조금 우리가 호흡을 길게 가지면서 좀 의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 2차 연도에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김태현 의원님 말씀 핵 문제에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핵을 사용하기는 사실은 쉽지 않죠. 북한이 또 미국이나 우리나라가 당신이 그런 짓을 하면 북한이라는 존재 자체가 날아갈 것이다 하는 그 입장을 이야기해서 북한도 핵을 실제로 사용하는 것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북한이 그런 과거에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 터뜨렸던 그보다 더 큰 규모로 터뜨리는 것은 어렵겠지만 그건 뭐 북한 체제도 완전히 망하는 길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어렵지만 이 핵을 전술핵 무기를 소량화시켜서 그거의 위력을 예컨대 뭐 포항에 일정 정도에 떠들린다든지 어느 정도의 피해가 좀 적게 가면서 아주 강력하게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전술 핵무기를 소형화시켜서 경량화시켜서 하는 것들은 계속 준비를 하고 있고 이걸 실전 배치해서 유사시에는 사용할 수 있는 준비를 목표로 하고 있지 않느냐. 어떤 분들은 전문가들은 이미 그런 정도는 실전 배치되었다 하는 사람도 있고 아직까지는 실전 배치가 되지 않았다는 사람도 있지만 대체로 전문가들은 실전 배치가 되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이제 사용하는 것은 자기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사용하지는 않지만 대부분 전쟁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여러 가지 말씀했었습니다만 자유주의 그리고 또 현실주의, 신현실주의 말씀했습니다만 북한이 정세가 야 이거 위험하다. 지금 미국 하는 짓을 보고 나한테 공격할 거다. 그래서 오판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가 다른 용도로 다른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치고받고 하는 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확률적으로는 항상 남아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100% 안전하게 일본에 들었던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소량화된 이런 전술 핵무기들을 사용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막기 위한 준비를 저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삼축체계. 삼축체계는 상대방이 하면 우리가 미리 알아서 먼저 타격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한국식 방어체계를 만들어서 막고 소매는 막아내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피해보면 북한을 전멸시킬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역량을 갖추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하나의 일이고 두 번째 우리 단독으로 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전략자산 사실은 미국의 핵 잠수함이 들어오면 우리 한반도 내에 육지에는 과거에 전술 핵무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지만 바다에는 있어서 북한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체제의 어떤 형태 그걸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가서 5월달에 워싱턴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핵 확장 억제를 했다. 그것은 미국의 핵무기를 실은 전술 잠수함이 항상 우리 바다에 정기적으로 수시로 왔다 갔다 다니게 한다. 미국이 사실 그 왔다 다니면 돈이 엄청나게 드는 일이거든요. 미국이 쉽게 그렇게 해주질 않아요. 그런데 이런 안보 현실을 보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과 담판을 지어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그렇게 해주겠다
했거든요.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 내에 우리 스스로 우리도 핵무기 갖자, 우리도 전술핵 갖자고 하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에요, 사실 국제적으로. 그렇지만 우리 한국이 우려하는 이런 안보 위기에 대해서 같은 동맹으로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남쪽에서 핵무기 만드는 이런 일들은 국제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니까 그건 곤란하다고 우리에게 알리면서, 그러나 한국이 우려하는 문제를 과거보다는 더 강하게 우리가 한국을 동맹으로서 같이 안보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하는 것이 이제 핵잠수함이 여기 들어오거나 미국의 전략 비행기들이 수시로 올라간다, 그런 효과를 가지는 거죠. 그리고 지금 최근에는 한미리 공동 3국 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3자가 정보 공유를 같이 하고 3자 같이 군사하고 관련해서 사실은 북한이 공격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억제력을 더 강화시킨 거죠. 그래서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우리 스스로 하는 일과 미국과 일본과 같이 협력해서 하는 일을 통해서 북한이 정말로 함부로 쉽게 핵을 사용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 나가는, 그것이 현재 가장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핵무기를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역량이 있을 거예요. 뭐 제가 군사적으로 정확한 전문가가 아니라서 말씀을 드린 그렇지만, 적어도 현재 국제적인 여러 가지 규제라든지 이런 걸 무시하고 우리는 막 무조건 이것만 올인하겠다 하면 적어도 한 6개월에서 1년 반 정도 하면 우리 기술 능력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핵무기를 가짐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우리에게 하는 제재, 북한에게 똑같이 제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경제력으로, 군사적으로 모든 나라 교류를 해야 되는데 우리 다 막히면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면에서 피해가 너무 크죠. 그래서 핵무기는 비록 가지지 않더라도 핵무기를 가진 효과를 미국과 일본과 함께 확장, 억제, 3국 협의체로서 그렇게 나가면은 그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우선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현재 상황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는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는 그런 유인책을 우리가 꾸준히 좀 생각해 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현재 우리가 핵 억제 정책 등 대외적으로 미국과의 동맹 하에서 여러 가지 협상을 통해서 잘 대처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우리는 너무 좀 조급해하기보다는 의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좀 좋겠다, 뭐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뭐 답변이 충분하다고 제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이 주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이진학 전 성서중학교 교장 선생님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한 4년간 통일부 교육위원으로 활동하고 또 대구 통일 시민교육 활동을 좀 해나누었는데 이렇게 회장님께서 저를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영광으로 생각하고 제 토론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홍 차관님하고 이재영 교수님이 강의를 통일 문제에 대해서 아주 적절하게 이렇게 짚어주신 것 같아서 고마웠고요. 더욱 이재영 교수님은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해서 아주 재미나게 설명을 잘해주셔서 이해가 너무 잘 됐습니다. 감사드리고, 이 전쟁의 원인에 대해서 교수님께서는 신현실주의적 시각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조금 이제 폭을 넓혀 봤습니다. 이혜영 교수님은 제가 참고문을 맨 끝에 적어놨습니다. 이혜영 교수님은 러시아가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침략한 정치적 행위이다라고 이렇게 단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정치적
목적이라는 것이 세 가지라고 그 책에 보면 나와 있었거든요. 돈바스 해방, 나치 제거, 탈불사를 해서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전쟁을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우리 이재영 교수님의 설명대로 러시아도 이 지역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 또 그렇다고 지금 이혜영 교수님 말 맞다면 이 미국의 대리 전쟁이다 하는 입장에서 보더라도 우크라이나도 이 대리 전쟁인 만큼 미국 쪽에서 포기하지 않을 것 같고 더욱이 이 우크라이나의 갈리시아인들이 주도권을 쥔 이 민족 전쟁이다라고 봤을 때 또 우크라이나인들의 의향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통상 전쟁이 발발할 때는 내적 원인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들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 내적 원인에다가 포커스를 맞춰갖고 지금 정치적인 목적과 연관시켜서 이렇게 이재영 교수님은 소견을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 이 전쟁이 세력 균형을 이루기 위한 전쟁이었다라고 하지만 직접적인 원인은 다 자기 세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 가지 전쟁 원인이 있겠지만 어떤 것이 더 적절하고 확실한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포기할 수 없는 목표들이 무엇일까? 라는 답변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러미 블랙은 거의 모든 전쟁의 역사에서 국가나 운영권 사이에 군사 역량의 위계가 존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것은 전투, 전술 등도 있겠지만 다양한 요소의 결합이라고 했습니다. 전쟁의 시작은 침략에 의한 것보다가 내부적인 요인이 더 많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았을 때 우크라이나 전쟁은 내 탓보다도 남 탓인 외부적인 요인이 더 크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전쟁의 전망에 대해서는 교수님도 저와 생각하는 쉽게 이렇게 끝날 것 같지는 않다라고 답변해 주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쟁의 종결 후 세계적인 세력의 균형은 어떻게 변화되리라 보시는지요. 제가 이혜영 교수님의 책과 그 다음에 유럽 최후의 대국하는 우크라이나의 역사에 관한 브로가와 유지가 쓴 이 책을 이렇게 보니까 이 세력 균형이 미국이 구상하는 이 세력 균형은 우크라이나에서 이 러시아를 몰아내므로 해서 러시아가 이 흑해나 지중해 흑해나 이 카스피에 있는 여기의 세력의 균형을 공진시키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미국의 전략적인 구상은 우크라이나가 동진을 하면은 중국과 러시아가 서로 세력 경쟁을 해서 이 힘을 약화시켜 가지고 결국은 러시아의 그 세력을 약화시키겠다라는 그런 전략으로 구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교수님의 이런 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나라가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지 더 듣고 싶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내적 요인으로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이해관계의 구조화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보다는 민족적인 정도적인 갈등의 요소가 훨씬 적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는 한데 실제 상황은 우크라이나보다 우리가 조금 더 나은 것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돈바스 내전이 외세에 빌미를 주어 전쟁의 발단이 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보여지는데
우리가 이번 상황에 대응해 본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남북한 간 전쟁 가능성은 교수님 말씀 맞다나 신변실주의 입장에서는 공감이 갑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남남 갈등적인 측면에서 보면 저는 국민으로서 참 불안합니다. 왜냐? 이 더불어당은 정말 책임의식이 없고 갈등만 높여가고 모든 책임은 남 탓이고, 이렇게 해서 정말 국민적인 국가적인 역량이, 내부적인 역량이 길러져야 외부적인 역량이 높아지는데 그게 안 되고, 또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는 어떤 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국민의당과 더불어당 다 똑같은 거거든요. 이런 점에서 정말 심히 걱정스럽거든요. 그래서 이 남남 갈등을 줄이고 내부적인 어떤 통일 역량을 강화하는 방법이, 정치적인 해법이 어떤 것이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의견을 너무 많이 요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좋은 강의 감사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학 선생님은 참 대단하십니다. 이번 토론을 위해서 책을 별도로 2권을 하신 분입니다. 구입하셔가지고 그거를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토론을 하고 계십니다. 그 열정에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이번 여기에 보면은 또 질문도 여러 가지 하셨죠. 토론에서 전쟁의 원인, 이 전쟁의 원인 4가지, 우크라이나 전쟁 전망 3가지, 남북한 전쟁 가능성 2가지, 뭐 전체의 문제로 얘기하면은 총 9건의 문제 제기와 질문을 주셨습니다. 잘 정리하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우선 그럼 소미준 통일교육위원님의 그 토론을 듣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미준 통일교육위원님, 토론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인성교육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보통 이제 맹자의 성선설, 순자의 성악설, 이제 그거가 교육하기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또 보면 인간의 본성은 선하기 때문에 그 본성을 찾아가는 것이 맹자의 성선설이라면, 순자가 말하는 성악설은 인간은 본성은 원래 착하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찾아가야 한다. 이제 이런 기본적인 관점에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전쟁의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자유주의 관점이라든지 이런 관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토론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타고난 본성이 선하다고 보는 성선설과 그렇지 않다고 보는 성악설은 단지 인간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제 관계에서도 적용된다는 대표님의 의견에 공감하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는 관점을 달리 해보게 됩니다. 먼저 자유주의 관점에서 보면 국가의 선한 본성은 선한 국가를 만들어주며 나라 간의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며, 또 이런 세력 균형이 깨어지면 바로 전쟁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현실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은 이기적이며 또한 그 이기적인 인간으로 이루어진 국가도 이기적이라는 성악설의 차원에서는 국가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 힘의 극대화를 위해 전쟁을 발생시키기도 한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그런 관점이 적용될 수 있는 신현실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국가의 의도와 상관없이 전쟁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설명해 보면, 북대서양 조약국 기구인 나토는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북미와 서유럽 국가들이 맺은 군사 동맹입니다. 소련이 나토에 대응하기 위해서 바르샤바 조약기구라는 동유럽 국가들로 군사 동맹을 만들었지만, 소련이 붕괴됨으로 해서 이 바르샤바 조약기구는 조금 유명무실하게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토는 아직까지도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그 세력은 점점 확장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정치는 반러 성향을 보이고,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게 되면 러시아에 대응하는 군사 동맹과 국경을 마주하게 되며 이것은 러시아의 안보에 상당한 위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전쟁은 지금으로부터 약 1년 6개월 이전인 2022년 2월 24일에 시작되었습니다. 러시아는 빠른 시간 내에 전쟁을 성공적으로 러시아는 전쟁을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을 거라는 해외 보도와는 달리 그 전쟁은 아직까지도 진행 중입니다. 아마도 미국과 나토는 세력 균형이 유지되었다고 판단할 때까지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것이며 러시아는 세력 균형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핵카드까지 사용하겠다고 말하는 이 두 나라가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전쟁 이후의 평화가 과연 올까 저는 궁금해지는데 여기서 질문은 부러질지언정 굽히지 않겠다는 사고방식을 가진 푸틴이 과연 프리고진의 죽음이 우리는 테러인지 테러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상황이 어떻게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제 개인적으로 궁금하게 되며 만약에 휴전이 된다면 또 그 이후에 푸틴과 러시아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푸틴의 성격으로 봤을 때 과연 그대로 만족할 수가 있을지 아니면 자기 자신한테 혹시나 어떤 뭔가를 내리지 않을까. 이건 제가 지면을 쓰기가 그래서 좀 못 썼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한미일 동맹과 북중러 동맹이 강화되면서 지금 우리나라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전쟁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은 교수님께서는 별로 없다라고 하셨는데 과연 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그러면 다시 뭐 미국과 일본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그런 경우가 과연 없을지 제 그냥 한 일개 소시민으로서 참 궁금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재용 교수님 원래 소문난 명강사이시니까 아주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 스스로 인식하기로 서울 빼고는 군사안보에서 제가 1인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프리고진의 죽음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 특정인의 죽음이 어떤 정치에 영향을 미치려면 첫 번째 외부의 위협이 없어야 됩니다. 외부의 위협이 있다면은 외부의 위협 때문에 내부의 단계를 도모하기 때문에 특정인의 죽음은 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주인의식을 가진 시민이 있어야 합니다. 즉 뭐냐면 시민이 있는 상태에서 특정인의 죽음에 다수의 시민이 분노하면은 정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물론 시민이 존재하더라도 다수의 시민이 정치 지도자에게 공포를 느끼면은 특정인의 죽음은 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시민이 존재하지도 않고 국민이 푸틴에 의해서 이 공포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프리고진의 죽음은 이 국내 정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두 번째, 한미일 동맹과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는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우리 남한은 세력 균형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죠. 재래식 무기를 정강시키고 핵 방어 체계를 완성해가고 있죠. 이 북한도 자기 위주의 세력 균형을 만들고 싶지만은 남한에게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이 재래식 무기를 정강하고 핵무기 개발로 세력 균형을 추구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현재 그 단계에서는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합니다. 남북한이 각자가 세력 균형을 달성한다 하더라도 서로가 강한데 전쟁을 일으킬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지금 현재 관계에 있어서 남한은 강대국, 북한은 약소국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이 무력 시위를 하고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남한에 대한 두려움에서 기인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약소국이 전쟁을 일으키는 상황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최고 지도자를 실각시키려 할 때. 두 번째, 국가의 존속이 위협받을 때.
약소국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따라서 북한의 김정은과 북한 체제를 궁서설명 상황으로 몰지 않는 한 전쟁의 위험은 거의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이진학 선생, 교장 선생님은 너무 많아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혜영 교수와의 의견을 물으셨는데, 정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힘을 획득하고 유지하고 재획득하는 과정입니다. 이 러시아가 힘을 유지하여 세력 균형을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러시아의 행위는 정치적입니다. 그 다음은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혜영 교수 제가 잘 알고요. 학자는 하나의 관점에서 자기의 패러다임에서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 패러다임에 반박하는 것은 제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쟁이 발발했을 때 왜 직접적인 원인을 찾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전쟁의 원인을 찾을 때는 세 가지 수준에서 찾죠. 첫째는 뭐냐면은 정치 지도자의 공격성, 두 번째는 정권의 형태, 다시 말해서 정권이 호전적이냐 그렇지 않느냐, 세 번째 국제 무대에서 전쟁 억제자의 부재, 다시 말해서 구조입니다. 구조인데 우리 학자들은 하나의 관점에서 하나의 사실을 분석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시청자의 몫이고 받아들이는 것은 정책 결정자의 몫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포기할 수 없는 목표가 무엇인가? 러시아는 자국 중심의 세력 균형 체제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즉 앞마당과 뒷마당이 더 침해당하는 것을 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자국의 국가 존속을 원합니다. 이 신현실주의 입장에서 볼 때 주역은 러시아와 나토 및 미국이지 우크라이나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나토, 그 다음에 러시아가 세력 균형을 이루려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종전 전까지 우크라이나는 최대한 영토를 많이 수복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거는 똑같이 했고요. 이것도 했고, 이 전쟁 종결을 위해 세력 균형은 어떻게 변화되리라고 보십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전쟁이 끝나면 나토하고 러시아는 또 다른 장소에서 세력 균형을 추구할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다른 국가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자기 우위의 체제를 형성할 겁니다. 그 형성 결과 공포의 평화는 아마 계속될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반면